안녕하세요. 재무새는 도서비평 잠꼬대의 미학. 이번 편은 장 보드리아르의 1970년작 수비의 사회의 후반부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전반부에 이어서요. 본서는 그의 첫 저서인 사물의 책에 1968년작인데요. 그 이후로 그 보드리아르를 전 세계적인 물로 주목하게 만든 현대사회학의 명저로 손꼽힙니다. 앞전에는 이제 소비의 사회 1부, 2부, 이론편을 좀 짚어봤거든요. 이제 거기서 우리는 왜 소비를 하는가? 소비는 개성을 드러내는 것과 상관이 없다. 소비의 배후에는 미디어가 있다. 그런 정도의 이슈를 다뤄보았습니다. 핵심은 대충 이런 거죠. 소비의 원동력은 욕망이 아니다. 소비는 미디어가 구축해놓은 매트릭스, 기호체계에 뒤떨어지지 않으려는 일종의 강박관념에 의해 추동된다. 상품은 단지 어떤 집단의 소속감을 표시하는 지표에 불과하기 때문에 고유 사물이 가진 의미는 있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 그래서 기호에서 의미는 사라지고 순전한 이미지의 거칠에만 남는다. 거칠에. 이제 이 생각이 이제 좀 더 발전하면은 그게 보드리아르의 그 유명한 시뮬라시온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제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허구의 세상, 시뮬라크르로 이루어진 시뮬라시온의 세계인 거죠. 이게 한마디로 줄이면 소비는 욕망이 아니라 기호체계의 기반 위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이제 이런 결론으로 보드리아르는 이제 후반부에서, 이 책의 후반부에서 대중문화를 이제 분석을 합니다. 대중문화를 논하기 전에 먼저 광고의 본질을 논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광고라는 게 우리 일상을 뒤덮고 있는 가장 가까운 대중문화의 한 형식이니까 일반적으로 경제학은 합리적인 소비자를 가정을 합니다. 목적을 달성하기에 가장 최적화된 수단을 찾는 존재인 거죠. 여기서 합리적이라 함은 개인의 능동적 욕망에 의한 행동을 의미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광고업자들의 전통적인 능력은 보통 이렇게 정의되죠. 광고의 임무는 개인의 욕망을 자극함으로써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말하자면 우리는 능동적인 욕망에 의해 움직이긴 하는데 그 욕망을 어떻게 조작할 것인가가 이제 광고 문화 연구의 핵심 주제인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광고업자들의 전략은 소비자의 무의식을 건드리는 일인 것으로 많이들 인식을 하고 있죠. 소비자의 무의식적 욕망을 건드려서 또는 찾아내어서 발굴해서 소비자로 하여금 움직이게 한다. 일종의 너치 개념하고도 좀 비슷합니다. 근데 보드리아르의 주장은 좀 다릅니다. 그에게 있어서 개인적 차원에서의 무의식적 욕망 같은 것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가 말하는 무의식은 아마도 이제 너무나 당연해서 생각도 하지 않고 행동하는 그런 정신적 습관으로서의 무의식? 한마디로 문화라고 할 수 있죠. 뭐 그런 일종의 집단 무의식.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보드리아르가 말하는 무의식은 본능적 무의식. 프로이트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리비도, 성적 욕망, 뭐 이런 거. 그런 본능적 무의식, 사실 욕망이라기보다는 욕구에 좀 더 가깝다고 알려진 내 마음 나도 잘 모르는 그런 무의식 있잖아요.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얘기를 좀 끌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개인 차원의 무의식적 욕망을 기반으로 해서 소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즉 광고 시장은 경제적 합리성에서 파악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그는 봅니다. 왜냐하면 광고는 무제한적으로 그냥 뿌려지는 증여되는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광고야말로 보드리아르가 말하는 기적의 소비, 거저 주어지는 신의 은총이라는 전제에 가장 충실한 문화 형식입니다. 이런 무상의 무차별적 증여를 보드리아르는 전제군주에게 어울리는 이 자애로움 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보드리아르가 보기에 상품 경제는 이런 자본의 빅브라더가 관할하는 시장인 거죠. 그리고 이는 개개인을 무의식적으로 자극하는 일이 아닌 거고요. 코드의 체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분히 의식적인 작업이고요. 코드는 결코 무의식의 산물이 아니다. 그래서 소비는 욕망이 아니라 코드의 수능이라는 겁니다. 그가 보기에 광고의 목적은 상품의 판매가 아니라 소비자를 지배하는 거였어요. 문제는 여기에 있다. 보드리아르는 기호가 의식적인 차원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의 고유 의미와 상관없이 소비되고 있는 이 상황을 되게 위험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욕망을 자극하는 광고, 예를 들면 라면 광고 같은 거 있잖아요. 씨즈를 막 보글보글 끓고 있는 그런 라면 광고 보면서 먹고 싶게 만드는 그런 광고 같은 것들은 솔직하게는 하지. 엔터테인먼트화된 광고들, 소위 말하면 좀 재미있고 크리에이티브한 광고들이 더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들은 개인의 도덕적 검열에도 걸리지 않고 의식의 밑바닥에 눌러붙어가지고 또 다른 가상세계를 구축하게 만드니까. 증여되는 것은 미디어 광고뿐이 아니다. 여러 서비스들, 점원의 미소까지도 다 증여되는 거죠. 공짜로. 이것들은 단순히 기브앤테이크의 관점에서 일어난 증여가 아니다. 처음에는 서비스의 매출을 위해서 억지로 웃어줘야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습관적인 미소, 그래야 하는 의무상, 즉 위선은 의무가 됩니다. 그렇죠? 네. 지금은 이게 뭐가 문제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가 문제야. 오히려 사회적 미덕이지. 근데 이게 1970년에 보드리아르가 보기에는 이제 문제 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가벼워진다는 거를 문제 삼고 있어요. 진정성 없는 겉보기만의 도덕. 그렇게 우리 시대는 다중의 정체성을 필요로 하는 융통성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시대가 되죠. 좋게 말하면 융통성이고 나쁘게 말하면 뭐 줏대없음, 표리부동 이런 것들이죠. 그는 진정성 없는 겉보기 도덕을 가리켜서 배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원문에서는 sollicit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네, 이 solicitation이라는 단어는 평소 간청, 요청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되는 단어인데 이제 풀어보면 이제 그런 식의 배려는 나는 뭐뭐 하도록 무언의 부추김을 받았다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죠. 요즘 핫한 용어로 하면 이제 너찌와 유사합니다. 경제학적 의미로는 이제 부드러운 개입을 뜻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배려는 이런 의미에서 근본적으로 폭력적이다 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광고도 그런 면에서 폭력적이다. 우리는 당신들에 대해서 당신보다 훨씬 더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우리의 제품을 사야 합니다. 하는 이제 그런 태도, 그런 가부장적인 정신분석 의사의 억압적 태도와 같다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에 관해서 살면서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너와 내가 같이 무슨 말을 주고받는지 보다는 그냥 만나서 아이 컨택 하는 거, 이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다는 거를 많이 느껴요. 근데 이제 대체로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을 중요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드리아르는 의미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이지, 끝없는 유사 현상으로 인해서 의미가 고정될 수 없다는 어떤 자크 데리다 같은 해체주의자에 동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의미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과 의미가 계속 변해가지고 고정시킬 수 없다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죠. 보드리아르는 원래 의미가 있는데 그게 변화하는 게 아니라 없어진다고 보는 거죠. 또는 오리지널의 의미와 아무 관계없는 껍데기 같은 의미로 굳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포스트 구조주의 시대의 학자로서 보드리아르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다양성을 옹호하는 학자와는 달리 사회가 다양하지도 않을 뿐더러 겉으로 보기에 다양성은 배후에 의해 조작되는 신화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다양성을 존중하는 일상의 커뮤니케이션도 진정성 없는 위선에 불과하고요. 보드리아르는 전통적인 형이상학으로의 복귀를 꿈꾸는 약간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소비하는가 하는 문제를 짚어보았습니다. 전편에서. 그렇다면 이제 다음 질문은 우리는 무엇을 소비하는가가 될 것 같아요. 소비는 손에 만져지는 상품보다는 서비스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비스. 그러니까 현대 가장 영향력 있는 사회운동가이면서 철학자인 제레미 리프킨이 말하는 것처럼 현대는 어떤 체험 중심의 상품들이 주로 소비되는 경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총체적으로 퉁치면 어떤 문화 체험 콘텐츠? 네. 그런 상품들이라고 아우를 수 있는 것들이 소비되고 있는 거죠. 이것들은 소유되는다기보다는 관리되는 것들입니다. 보드리아르에 의하면은 소유하는 소비 패턴은 한물간 패턴이에요. 그가 보기에 소유한다는 것은 낭비하지 않고 절제한다는 청교도적 세계관, 가치관으로 아직 강제되고 있긴 하지만 현대는 점점 바쁘게 돌아가죠. 그런 바쁘게 돌아가는 사회에, 그런 바쁜 사회일수록 시간을 아껴주는 서비스가 수비의 대상이 되어가고, 그렇게 사회의 패러다임은 소유보다는 관리의 형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지점이 바로 소비가 노동이 되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꾸밈을 통해 준거 집단으로의 소속감을 확인하고 그 소속감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육체가 우리 구원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근데 육체를 꾸밈, 이 자기도취가 인간 해방이라는 신화를 실현시켜 주는데, 이때 그 자기도취는 물론 체계에 의해 관리된 나르시시즘입니다. 그래서 소비라는 일종의 사회적 행위는 인간 해방이라는 신화로 포장된 육체적 노동의 착취보다 훨씬 더 소외된 노동이라는 거죠. 확실히 그렇죠. 예를 들면 헬스장에서 막 운동하는 거 이게 누굴 위해서 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한 달 넘기기가 쉽지가 않죠. 이 짓을 내가 왜 하는 거지? 하는 이제 어느 순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또 잘 안 되는 그런 패배감도 좀 있고, 어느 순간 하기 싫은 거 억지로 누리고 있는 여유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필요 없는 여유가 되고 있는 느낌도 들고. 근데 이제 보드리아르가 보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움이 너무 흔해진다는 거죠. 육체의 아름다움. 이제 그게 이제 에로티시즘이에요. 보드리아르가 말하는 에로티시즘은 우리에게 너무 흔한 감성이다. 그래서 그것은 어느 순간 욕망에 의해 부추겨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의무처럼 되어버린다는 거죠. 패션 모델의 육체는 더 이상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기능적인 사물이며 기호의 집합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에로티시즘은 기호 속에 있지 결코 욕망 속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은 아직 잘 동의는 안 돼요. 아직은. 그러니까 성형수술을 기호체계의 수능 차원보다는 아직은 욕망의 차원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 같은데. 근데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보드리아르는 그 아름다움이 너무 흔해지는 상황을 상상한 것 같아요. 흔해지면 그것이 곧 코드가 되는 거죠. 그 똑같은 미적 기준과 척도가 공통의 기호가 되는 겁니다. 그 광고는 그런 이제 공통의 기호, 관능적인 이 곡선, 관능적인 곡선, 이거를 이용을 하죠. 넌지시 은유법적으로. 그는 에로티시즘의 이런 지나친 일상성이 진정한 성해방 대신에
전통적인 성윤리의 파괴를 적극적으로 방조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는 순진한 누추증, 값싼 남근 숭배, 우스꽝스러운 프로이트 신앙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태다 라고. 차라리 도덕적 검열로 죄의식이라도 강요하는 우스꽝스러움이 뻔뻔함보다는 낫다고 보는 거겠죠. 끝마치기 전에 보드리아르의 사상적 기초를 좀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유명한 그 마셜 맥루언의 명제, 미디어가 곧 메시지라는 것. 의미가 요건을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의미를 나르는 그 형식, 그릇, 그것이 바로 요건하는 거죠. 내용보다는 형식에 핵심이 있다는 말. 대학원생 치고 이 말 모르는 사람 없죠. 그 보드리아르도 그 핵심 결론 위에서 전개됩니다. 근데 이제 맥루언이 미디어의 기본적 특성, 미디어의 감각 자극량태, 뭐 보는 거 중심인지 듣는 거 중심인지 만지는 거 중심인지 그런 감각 자극량태를 분석해서 한 미디어네 뭐 쿨 미디어네 하는 그 유형을 분류하고 잘 분석해서 잘 사용하면 인류 문명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라는 이제 긍정적인 입장을 내어놓은 사회학자인 반면에 보드리아르는 그 미디어의 배후에 관심을 가진 사회학자로 보입니다. 그는 이제 미디어를 통한 인코더의 권력과 디코더의 무기력함을 보고 있어요. 이미지는 사건의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독자성과 상관없이 동일한 코드에 따라서 모든 사건을 무차별적으로 재해석하여 사람들에게 주입합니다. 그래서 문화의 소비 문제는 엄밀한 의미에서 문화의 내용과 관계없어요. 또 교양 있는 일반 대중과도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민주주의, 뭐 깨어있는 시민, 뭐 이런 등등의 공동체적 낭만은 환상에 불과한 거죠. 보드리아르에 따르면. 그런데 이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이 세계는 미디어의 권력으로 돌아가는 균질한 똥덩어리인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건을 보고 배울 때 타산지석으로 받기도 하고 또는 단면교사로 받기도 하잖아요. 왜 똑같은 역사 교과서를 배우는데 누구는 검사하고 누구는 인권 변호사하고 하냐는 거죠. 이 세계가 어떤 동일한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의 총체인가? 글쎄요. 이렇게 보드리아르의 역작 소비사회를 2회에 걸쳐 나름 요약하고 비평해 보았습니다. 50년 전에 지금 연대인의 피로감을 정확히 맞췄다는 점은 매우 날카로운 통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의 지나친 허무주의적 냉소는 조금 안 입고온 부분이 있죠. 젊을 때 만난 보드리아르는 좀 멋있었어요. 근데 나이 들어 만난 보드리아르는 전 좀 그렇네요.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책으로 뵙겠습니다.